등기 청구권,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워낙에 물어보는데, 여기 등기 청구권의 핵심 요제는 결국 이걸 집중 묻는다는 거야.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냐, 요걸 이제 집중으로 묻는다는 건데, 묻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에. 이 채권에 해당이 되면 시효기간 10년에 걸리니까 등기 청구권도 채권처럼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 안 하면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청구 뭐 한다. 대신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면 요거는 이제 견해들에 비서나 우리 판례는 최소한도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다. 다수 학자들은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물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처럼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어디에 해당되에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이 된다 말이야. 특히 이제 등기 청구권은 민법 말고 등기법이 등기 신청은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공동 신청하라 요리하다 보니까 토지 매매했다, 얘가 매수인 등기고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못하기 때문에 얘 협조를 얻어야 된다. 따라 등기고르자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니까, 요거는 이제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안 생긴다. 항상 전제는 딱 해야 되고, 이거 따질 때 지금도 진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몇 개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풀어요.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를 깨우쳐라고 말. 아까도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권리하고 일체 불가합니다.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요. 항상 물권적 조건하고 물권은 분리처 못하죠. 법률적 운명 같이 해야 되지. 더 중요한 거는 옛날 무료 특강을 떠는다 집중 가르쳐줬어. 그 책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쓰여있고, 그 책자 보세요. 그럼 20점 올릴 수 있어. 그 책자를 몇 번씩 보라고 말이야. 세 번 이상. 그 여러분 내보다 3번 갖고도 안 돼. 5번 이상. 왜? 강의할 때 열심히 안 듣기 때문에. 제가 5번 이상 보라고 말이야. 거기에 보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에 이런 말이 쓰여있어. 그 청구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그 청구권을 뭐라고 부르고? 채권요건. 발생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건이면 물기초권. 요것만 따져보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그 중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니까 얘가 이제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건데, 이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서 이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걸 따질 때는 이 발생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뭐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얘가 부동산 인도부 잔대금 다 주어도 형식주를 취하고 있으니까 등기 이전되지 않는 한 얘는 소유권, 물권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되려고 청구하는 권리 무엇밖에 없는 거야? 채권밖에. 이 채권으로 효력으로 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서 발생 기초가 되는 권리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만 확인하라고 말이야. 등기 쪽은 갖는 애가 현재 채권 가지고 있냐 물권 가지고 있냐, 그것만. 나는 물권 채권도 구별 못해야 그러면 물권 8개는 알죠. 인간적으로 물권 8개는 알잖아. 그거 이외에는 채권이라 생각 고르셔도 정답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지만 정답답을 때는. 그러면 거기 18번은 그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 협력해주고 청구해서 실질적인 권리다. 공동 신청주 때문에 발생되는 권리예요. 따라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 조건 문제 안 생겨요.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매매로는 이전 등기 조건의 양도는, 이게 아까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동의나 승낙을 받아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왜 그런다고 가르쳐 줬나요? 이런 부동산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전 등기 조건, 이 채권은 이행 과정에 부동산 매매라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뭐가 수반이 된다?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단순히 양도 사실을 뭐만 해가지고는 통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리 꼭 해야 되고. 3번 판례는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죠. 지금 이 사례에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수인 간의 등기 조건은 일단 채권적 조건이다. 따라서 이제 매수인은 10년 이내에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되니까 더 이상 이자 등기 청구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이자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걸로 본다. 그 이유가 뭐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시효기간 두 개는 꼭 외워야 돼요. 채권은 10년, 채권 이후 기타 자산권, 물권 같은 경우는 20년.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기간 경과와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따라서 거꾸로 뒤집으면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권리가 시효로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첫 번째 예외에는 76년도 판례인데 아까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 매수인이 부동산을 직접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럼 얘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될 리가 없다. 요 판례인데 99년 3월 18일 날 판례가 하나 변경이 됐어요. 옛날 판례 99년 3월 18일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여기 1번 판례처럼 이 매수인이 직접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것만 권리 행사로 해석을 했는데 따라서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얘한테 인도를 해줬다. 따라서 얘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등기 조건은 시효가 이제 중단된 게 아니라 진행이 된다는 거.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또 10년이 지나버리면 이자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한다. 요게 옛날 판례였는데 이제 대법관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가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에게는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야. 오히려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처분한 것이 어찌 보면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미등기상 처분하고 얘한테 점유를 이전 얘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옛날과 달리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 판례는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됐지만 이거 쉽게 못 풀어요. 말 바꾸면 나 알아. 여러분들 실력을 못 푸니까 정확하게 시효가 진행이 안 돼. 옛날 판례는 상실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 따라서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 등기 조건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 옛날 판례였지만 따라서 그게 3번 판례. 하도 물어보니까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등기적으로 소멸시효를 진행한다. 이게 옛날 판례고 따라서 3번은 틀려있고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됐다면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이 시효 완성 소멸됐으면 이게 더 이상 가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맞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판례 요지가 뭐냐 그걸 시험에서 묻는데 이 판례 요지가 뭐인가요? 그 4번 판례. 이대로 시험에 안 물어보고 바꿔서 물어봐. 앞구절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은 물권적 조건이다, 채권적 조건이다. 그건 묻는 판례예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다. 그 판례요에 어디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앞구절. 시효 완성 소멸됐으니까 무슨 조건한 거죠? 채권적.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 다음 근저당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기 조건은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조건으로서 원래 돈 1억 원 빌려주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 약정 담보물 거니까 근저당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채권적 조건인데 요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저당 설정 등기 조건은 피담보 채권, 대여금 채권은 별개의 조건으로서 시효기간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 그 이야기고 19번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등기 조건의 법적 성질이 물권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 환매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투에 사올게 환매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환매 등기 청구권 요거는 무슨 청구권인가? 환매권의 보유에 따른 약정, 계약을 기초로 해서 요 등기 조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채권적 조건이고 요거는 5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5번은 621조 조문대 예고다라고 그랬죠. 621조에 따라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임차권 등기 조건은 뭐에 해당되느냐? 요거는 621조에서 등기 조건이 발생 채권적 조건이죠. 1번하고 5번은 2번은 아까 위에 문제에서 가르쳐준 채권적 조건이고 3번은 점유취득시의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등기 조건도 채권적 조건이죠. 우리 민법에서는 245조 1항에 보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은 못해요. 반드시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밖에 없고 이것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얘가 지금 토지 소유자, 얘가 이제 시효취득자. 그러면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니까 첫 주에 가르쳐줬죠. 원시취득이니까 원래는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단독 신청하면 되니까 등기로 설계해서 등기 조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실무상으로는 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등기를 이자로부터 이전받아야지 소유권 시효취득하더라. 이전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갖더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딱 하고 이때 이제 이 등기 조건은 뭐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채권적 조건이다. 요 스토리죠.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이제 점유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가 갖는 등기 조건은 분명히 채권적 조건인데 시효취득의 경우 특성상 이 점유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겠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에 불과하고 시효로 소멸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답은 이제 4번인데 4번 아까 가르친 원리를 또 적용시키면 돼요. 매매계약 합의제도는 매도원을 매수한 마소 등기 조건 판례는 이윤성서를 취해 유인 따라서 합의해제가 되면은 마소 등기와 상관없이 매도원에게 소유권이 바로 복귀해요. 따라서 매도원 값은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뭐 해달라? 말소시켜달라. 이게 물권적 방해적 조건, 물권적 조건이죠. 갑에게 소유권이 바로 돌아오니까 내가 소유자다. 이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방해적을 청구하는 거죠. 답은 4번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유인성서를 떠올려서 풀면 되고. 가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후 을이 병에게 매도해서 여기까지 순서 바뀌었네요. 갑이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갑이 가등기 권리자라 되어 있어요. 확인했나요? 갑이 가등기 권리자예요. 을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요 가등기에 따라서 처분금지 효력은 없으니까 을은 병에게 매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병명을 이전했기 때문에 병의 소유자가 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가등기 권리자 갑은 본등기 청구를 하면 되는데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가? 원래 본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을이에요. 따라서 을에게 본등기 청구하고 그 본등기 되면은
본등기 순위이자 가등기 순위 아닐까. 얘가 소유권 취득. 그런 다음에 병명의 등기는 등기권이 직권 말소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딱 1번은 틀렸고, 2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가 허용되는가 그에 관한 판례죠. 여기 이제 98년도에 판례가 변경돼서 지금은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가 허용되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번은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일체 실제법적 효력 인정이 안 되니까 처분금 기록도 없고 3번처럼 추정력도 인정이 안 되고 다 하는 판례들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을 일단 유효하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경유되면 중간 처분한 등기는 가등기한가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돌아가니까 요거는 등기가 아니라 직권 말소시키고, 4번은 당연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이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일어나는 거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거 아니까 5번도 맞고, 이 가등기에 관한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10초 이내에 정답 골라야 되고, 21번의 경우 갑소유 부동산에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촉 본인한 가등기, 요거는 순서로 되어 있죠. 갑이 지금 매도인, 을이 가등기의 권리자. 다시 이제 갑이 이중매매에서 병명의로 매매론을 이등기가 경유됐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형적인 이제 가등기 기본 사료고, 옳은 것은 을명의 가등기가 존재하나 갑은 처분권은 없으면 일단 틀려 있고,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실체법적 효력 일체 인정이 안 되니까 처분금 효력 없어요. 따라서 갑은 이 사례처럼 병에게 매각할 수 있고, 병에게 등기전 되면 병이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1번은 엉터리 지문이고, 2번의 경우에 병명이 만약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고리 전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거했다. 2번도 틀렸고, 본등기 하기 전에 일제 실제법 효력 인정이 안 되니까 설사 병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등기만 가지고는 말소 청구 못해요. 그 다음 3번의 경우에 을이 가등기에 의해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조건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가르쳐줬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은 아까 앞에 문제 있잖아요. 18번에 4번 18번에 4번 판례 그거 묻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채권적 조건. 18번에 4번 판례가 그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10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10호로 소멸이 된다. 따라서 3번도 틀려있고. 자주 물어봐요 이거에. 다시 이야기해. 설명할 때 좀 설명 좀 드려. 마지막 기회니까요. 18번에 4번처럼 4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악구절 특징을 묻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이 시효한수로 소멸했다. 그 말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채권 조건이다.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채권의 조건인가 시효로 소멸될 거 아니에요. 시험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묻는 것이 21번에 3번이고 3번 21번에 3번 틀렸잖아요. 본등기 조건이 채권 조건이니까 시효로 소멸되는 거고.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제 매도인이 반환해주죠. 반환하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 을은 가등기를 뭐 해줘야죠? 말소시켜야죠. 따라서 이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지 가등기는 말소한다고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가? 바꿔 말하면 이 가등기를 매매대금 채권을 매매대금 돌려받았으니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담보가등기로 이용한다는 합의가 내포됐는가 그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상 합의해졌으니까 원상회복이 돼야죠. 원상회복하려면 매도인은 뭐하고 매매대금 반환하고 매수인은 가등기 뭐하고 말소시키고 이거는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에 있다. 이걸 말하는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원래 본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갑에게 청구하고 제2매수는 병의 등기는 등기권이 직권 맞다. 5번은 맞는데 주의할 거는 옛날에 이 본등기 절차에 관한 등기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2011년도 등기법 개정하면서 종래 판례하고 똑같은 내용의 등기법 규정이 새로 도입이 됐죠. 따라 지금은 5번이 판례 입장이 아니고 등기법에 이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그걸 몇 번 내 주식해 줬고 그럼 5번 질문은 맞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에 관한 설문 옳찬금, 등기록 중에서 두말할 것 없이 99.9% 집중 출제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이고, 등기 명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먼저 그 1번 판례에서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가르쳐 줬지만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 등에서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그걸 사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소유자인가 분쟁이 생기면 요즘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정해야지, 행정관청에서 감 네가 소유자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이게 있었던 거고, 이때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밝혀진 경우 토지에 대한 보존 추정이 깨진다. 1번은 맞는데, 이것도 이제 구별을 좀 잘해야 될 것이에요. 일반적인 보존 등기는 통상의 보존 등기, 일반적인 보존 등기의 경우는 1번 판례가 맞죠. 당해 토지에다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진 경우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 근데 요거 비교해야 될 게 좀 있죠.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특별조치법에서 행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반대죠. 특별조치법에서 행해진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그 반대잖아. 뭐가 반대요? 특별조치법에서 행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이제 밝혔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여전히 인정이 되죠. 그 이유도 가르쳐 줬는데, 여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에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가 당해 조치법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요건 및 절차를 따라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보존 등기 명인이 권리자일 개연성이 어느 것보다 높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혔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특별조치법은 보존 등기는, 따라서 여기 1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존 등기 추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조치법 보존 등기는 이런 경우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지문 잘 보고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허무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허무임 그래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이전 등기는, 이거는 원인 뭐예요? 등기가 유효가 돼야지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은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2번 판례도 소유권 추정 깨지는 맞고, 3번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등기부에 등권이 매매로 됐는데 그 매매 계약서가 이조한 것이다,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경우는 등기는 적법한 추정이 된다, 추정력이 깨지니까 3번 판례는 틀렸고, 4번은 요즘에 곧잘 물어보는 판례예요. 아까 펴놓았다시피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예컨대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회복 등기 청구를 할 건데 그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 아니니까, 이 경우에 등기가 뭐 되기 전이라도, 회복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여전히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이 판례가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판례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된 게 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표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에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근저당 떠올려보세요. 근저당은 당사자 사이에 기본계약이 있어야죠. 당자 대올 계약. 제가 시간 중에 많이 당자 대올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계속 편의점 예를 많이 들어서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이런 기본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에요. 따라서 근저당이 성립이 되려면 근저당 설정 행위하고는 별도로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5번 질문에 잘 가야 되는데, 근저당권의 표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나? 이거는 정확히 맞아요.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 그러면 25번에서 2번 지문을 보세요. 눈을 그대로 우측 돌리세요. 25번에 2번 지문 맞나요? 틀리나요? (25번에) 2번하고 22번에
5번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돼서까지도 추정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25번 2번 질문은 틀렸다. 요거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력이 미치니까. 근데 22번 5번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묻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킨 요 기본 계약,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당좌 대울 계약, 요런 기본 계약, 여기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는 추정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근저당 설정된 게 갑 앞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갑은 을하고 요런 기본 계약도 체결했는가 보다 이런 것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지만 이거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25번 2번 질문은 틀려있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입증할 필요 없어요. 추정이 되니까. 그러나 무엇은 입증해야 돼? 요 기본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요거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나는 을하고 계속적 상품 공급 체결했다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주장하는 얘가 요 기본 계약에 체결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뭔 알겠나요? 따라서 22번에 5번 질문 판례 기본 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니까 기본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구별하자? 25번에 2번 질문 판례하고. 자, 근저당은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외에 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요. 요거 묻는 것이고 22번에 5번 질문은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따로 있어야 된다. 기본 계약이. 그건 묻는 거고 23번의 경우에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보존등기를 시정한 법률 위반 등기를 추정된다. 1번 일단 틀려있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단 누가 취득해요? 건축한 사람이 의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23번에 1번은 틀렸는데 요거는 이제 뭐하고 또 구별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은 25번에 5번을 보세요. 25번에 5번 질문을 거기 예가 하나 들어줬죠.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도 보존등기 한 거 찾았나요? 갑이 매도자를 부정하여도 을의 보존등기 추정력 인정이 된다. 그 5번 질문도 틀려있는데 아까 가르쳐 줬잖아. 앞에 판례에서. 따라서 아까 앞에서 판례 가르쳐 줬다시피 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지가 보존등기하고 매각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직접 뭐 했다? 소유권을 보존했겠다. 판례하면 이 보존등기도 이제 유효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서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럼 이 보존등기의 경우는 권리변동 후 당사자산 추정력 인정이 안 되죠. 요게 지금 25번에 5번 질문 예요. 틀려있죠? 근데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보세요. 요건 이 보존등기 명인이 건물 신축했나요? 안 했죠? 신축자는 A잖아.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라고. 따라서 보존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23번에 1번이야. 똑같은 거죠? 23번에 1번이라고. 보존등기 명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보존등기의 경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존등기가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추정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다 나왔어. 지문에서 찾아내세요. 22번에 1번 지문 22번에 1번 지문 하나 있죠. 일반적인 보존등기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에 따로 1심이 밝혀진 경우는 일반적인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져요. 그 다음 23번에 1번 지문 보존등기 명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가 경우도 깨져요.
그 다음에 25번에 5번 지문. 칠판의 사례. 매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했는데 매도인 쪽에서 양도 사실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이 깨져요. 이 세 가지는 정리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22번에 1번, 23번에 1번, 25번에 5번 이 세 개를 묶어서 정리 잘하려고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3번에서 23번도 또 1번하고 2번 아까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나란히 지금 비교를 해놨죠. 1번의 경우는 보존 등기, 2번 지문은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경우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권리변동 후 당사자에서 추정력 인정이 되니까 2번은 맞잖아. 그 다음에 가장 기본 판례가 3번이고 등기부에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A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러면 등기 명의에 당연히 권리자로 추정이 되겠지만 이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매매로 기재했으면 두 사람 매매한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 이 등기가 유효가 되어야지 추정력이 미치는 건데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되고 따라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 및 적법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 3번이 반줄짜리지만 이 판례가 가장 기본이니까 웬만한 판례는 이걸 가지고 갖고 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시간 중에도 노래를 불러준 판례.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이 있다 경우 실명법 특례규정 8조에 따라서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명의있다고 하는 경우는 역사적 배경을 참작해서 명의있다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 이거는 허용이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판례 이론인 신탁행위가 적용이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문중이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등기 추정에도 불구하고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다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의때 약정은 유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명의딱 약정을 그래오죠. 요거는 해지가 가능해. 유효니까 명의때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례의 경우는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을이 소유자로 수탁자가 소유자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대해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야 명의때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추정력 인정되는 아니니까 5번은 뻔한 거고 24번의 경우에 1번 판례 아까 앞에 나온 거고 2번 판례 위에 나왔고 2번은 틀려있고 추정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확인했나요? 그 사망자 명의 신청에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예요.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은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잖아요.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 따라서 맞는 건데 요가고 일단 구별해야 될 등기가 하나가 있죠. 등기 의무자의 그러니까 매매 같은 매도인의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일단 뭐 했다? 매매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사망. 이런 케이스죠. 이런 거는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등기되더라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거꾸로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권이 존재하기로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거 팔려고 반대로 그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줬나 이 경우는? 매매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 이렇게. 그럼 얘가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와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 그러면 포괄 승계나 등기, 상속인이나 등기가 등기법상 허용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등기 권리자 을하고 공동으로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면 되니까 사망자 명의 등기 중에서 격려된 등기를 하더라도 이 상속인에서 등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 등기는 추정력 인정이 되니까 이 경우에 등기 의무자 사망자는 등기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구별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아까 앞에 나온 판례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권에서 소유권 취득 중입니다. 이전 등기권은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서도 등기 추정이 인정이 된다. 그거 팔려고. 5번도 아까 앞에 나온 팔려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팔려.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등기 회복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 판례 요즘에 자주 물어보고 점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5번의 경우에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서 경료된 등기, 참 경유된 등기, 참 표현을 해도 법에서는 경료를 하겠죠. 경료된 등기는 버스 타고 뭐 정거장 경유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요. 그러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25번에 2번은 아까 22번에 5번하고 꼭 구별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로 추정되지만 등기 추정력이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미치는 이익권은 맞아요. 근데 등기 명의자에게 불리관계로 추정력 인정이라는데 이게 잘못됐죠. 예컨대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얘한테 분리관계도 소유자 추정되니까 세금 부과할 때도 네가 등기 명의가 세금 날 했는데 그때는 또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관 경우에도 추정력 인정이 되고 얘가 등기 명의면 소유자 추정된 게 얘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추정력은 깨진다. 원래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경료돼야지 그 등기는 유효고 유효한 등기가 돼야지 권리자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지문처럼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이 돼버리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경료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원인 무효가 돼버리죠.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 이야기고, 아까 5번은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보존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되고, 26번의 경우에 1번 가등기는 본등기한테 물권분이 효력 인정되니까 가등기를 소급하는 거 아니다. 소유권의 경우에 정지조건 시기부인 경우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번 판례 이중 보존등기에 있어서 먼저 한 유효한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뒤에 된 이중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래 이제 동일인 명의 등기 명의니 동일인 경우도 선 보존등기 유효, 후 보존등기 무효죠. 등기 명의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 등기 유효, 후 보존 등기가 무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 보존 등기가 터져와서 등기부 시효체도 허용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원래 등기부 시효체는 등기가 무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후 보존 등기가 터져와서 등기부 시효체도 허용이 돼버리면 1부동산 1등기의 원칙에 위배가 돼버려요. 여기서 지금 등기부 시효체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의 기본 원칙 1부동산 1등기의 원칙이 위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 보존 등기 터져와서는 등기부 시효체득 허용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3번 판례는 틀려있고, 4번의 경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걸 예를 들어놓은 거죠.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되자 5층 건물을 신축했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 등기는 무효다. 맞죠?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권리 등기, 요거는 상란의 등기를 말해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 상란의 등기, 권리 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 27, 28, 29, 30번이 선의취득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작게 버린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지금 2009년도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의취득 제도는 지금 이런 걸 말하는데, 갑이자 노트북 소유자고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다.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요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고 요 공시방법 신뢰해서 그 이야기요. 소유자로 믿고서 양도를 받았다. 그러면 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되니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 소유자로 믿은 자, 얘가 보호가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거를 선의취득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양돈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다. 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선의취득거래요. 이거는 이제 일단 객체는 동산이어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못해요. 이는 알고 계셔야 돼. 사례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요. 따라 사례 문제 풀 때 꼭 필요하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돼요. 이 양돈이 권리자가 돼버리면 권리자도 권리 생겨보니까 당연히 권리 취득하는 거라고. 그래서 양돈이 무권리자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선의취득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거래의 안전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진실한 권리자는 희생을 당해요. 얘가 원래 소유자였는데 얘가 빌려줬더니 팔아먹어 버렸다.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진실한 권리자를 희생을 시키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선의취득 제도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가 양자 사이에 꼭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래 행위가 꼭 있을 것. 특히 그것도 유효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서 노트북을 점정했다 보니까 얘가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 이 매매 계약이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의리 제한 능력자다. 그럼 요거 취소하겠죠? 또는 이자의 사기 강부에서 매매했다. 또 취소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원천적으로 얘는 소유권 취득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한 거래가 있을 것.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는 진실한 권리자를 더 보호해주는 입장을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는 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얘를 더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갑의 노트북을 을 도둑놈이 훔쳐갔다. 이건 도품이죠. 요걸 양도했다. 이런 경우는 선의취득을 못해요. 법에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은 원 권리자가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선의취득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도품 유실물이나 특례 규정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선의취득 거래요. 그런데 거기 27분, 28, 29, 30분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것이 29, 30분 같은 건데 이런 걸 내면 여러분이 웬만큼 선의취득 공부를 판례까지 심도 있게 하지 않는 한 문제 풀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7분부터 30분까지는 선의취득 제도는 이런 제도다. 부동산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풀 때 간혹 우리 시험에 또 요즘에는 사례 문제 풀 때 나오니까 그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되고 문제 네 문제는 차를 제껴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지금 모르는 비상시국에 2009년 이후에 8년째 안 나오고 있는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설사 나온다고 해도 제껴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문제가 31, 30, 33번 얘기지 모든 물건의 공통점 인정되는 물권의 소멸 사유 그 부분인데 이 경우 중에 이제 가장 시험에서 90% 이상 집중 출제되는 것은 돈 많을 것 없이 혼동이에요. 물론 모든 물건의 공통점 인정되는 물권의 소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배타로 지배하니까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원칙 물건이 소멸이 돼요. 또는 용익물권의 하나는 이야기지만 물권 8개 중에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용익물권은 시효기간 20년이에요. 따라 지상권자 등이 20년 동안 지상권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지상권을 비롯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시효기간 2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이 용익물권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존속기한이 아주 중요하다고 내 나올 때마다 제발 존속기한도 좀 책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여기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존속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지상권은 최단기만 제한이 되어 있죠. 공작물의 종료 구조에 따라 30, 15년 이상일 거.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최단기든 최장기 일제 제한이 없어요. 그럼 최장기 제한이 없으면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영구 무한의 존속기한을 약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학설 판례
여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기의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의 존속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세권만 이제 최단기의 제한이 없어도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주택임대보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택임대법상 최단기가 1년이다 보니까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1년 이상으로 할까 이렇게 돼 있고, 최장기는 요거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영유물권의 경우는 소멸시로 소멸이 되려면 권리자가 20년 이상 권리행사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20년 이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경우는 20년 이상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권리행사 안 한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지만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되니까 전세권자가 20년 이상 전세권 행사 안 한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다수 학자들, 다수설 그러는데 판례는 아니고 다수 학자들은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해요. 존속기간 때문에 이 소멸시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운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도 권리인 이상 뭐하면 포기하면 모든 권리는 포기하면 소멸이 되니까 물권도 포기하면 물권이 소멸하고,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하면 지상권이 소멸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공용징수나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몰수 등에 의해서도, 공용징수 몰수 등에 의해서도 물권이 소멸이 되는데, 그중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90% 이상 혼, 동의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 혼동이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모든 물권의 공통적 인정한 소멸 사유 중에서 요게 우리 민법 191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법에 규정이 있는 물권의 소멸 사유, 이게 집중 시험에 나온다. 이걸 염두에 두고, 1. 점유권이나 강업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돼요. 그 1번 전문이고 뭐 설명 안 해도 이제는 다 끄고, 우리 물권법 집중 공부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또 이런 거 하나하나 애들을 시간 없고,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돈으로 소멸이 되는데, 이럴 때 뭐 조심하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186조냐 187조냐 그걸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여기도 지상권은 말소등기 할 필요 없이 혼동의 결과 자동 소멸해요. 몇 조가 적용된다. 그거 조심하라. 애우지 마시고. 그 다음 통행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전세권은 이제 견해들이 좀 있지만 요거는 20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이 돼요. 또 3번에 틀려 있잖아.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로 소멸이 되니까. 그 다음 근저당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특징인데 잠깐 칠판 보세요. 모든 담보물권은 부종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운다고 해서 될 일 하니까 말을 계속 바꾸니까 자유자재로 갖고 놀고 풀어 1억 원 빌렸다. 건물의 얘한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되니까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요걸 부종성 그래요. 이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존재하는데 담보물권만이 피담보 채권과 별개 독자적으로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걸 묻는 것이 거기 지금 4번 지문하고 그냥 허접하게 써놨지만 4번 지문에 피담보 채권과 별개 독자적으로 담보물권만이 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피담보 채권은 시효로 소멸이 되겠죠. 채권이니까 10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그럼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담보물권도 따라서 뭐는 해요? 소멸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기침은 외우지 말고. 그 다음 거기 이제 5번이 문제인데,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었다. 여기까지. 원래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죠. 그런데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지상권, 요 제한물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지상권이 혼돈으로 소멸이 되면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죠. 따라서 191조 혼동이 시험에 집중 나오는 이유는 조문 수치가 외우라 그랬죠. 191조 1항 단서 때문에 집중 나오니까 혼동이 시험 나오는 거죠. 191조 1항 단서 혼동으로 소멸될 당해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거기에 5번. 전문도 외우고 다녀요. 이 정도는. 이 숫자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191조 1항 단서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혼동은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이때 이제 이게 시험에 집중 나오는 이유가 또 있다고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191조 1항 단서에 보면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물권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제3자라고 당해 제한물권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 제3자를 해석을 할 때 학설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걸 확장 해석을 하더라고 말이야. 거기에 5번 지문처럼 제3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돈으로 소멸이 안 된다. 근데 법규는 제3자로 됐는데 여기에 뭐 또 포함을 시켜버려. 제3자 말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5의 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재산권자다. 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가져왔다. 이런 경우 얘가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재산권은 이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 저당권은 객체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1번 저당권자, 후순위로 병이 2번 저당권자. 이 경우 이제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 얘가 채무자겠죠.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일어났다. 이 경우는 2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이 2번 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자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 경우도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되는가? 이 경우에 이제 원래대로 혼동으로 소멸이 되면 순위 승진 원칙에서 2번이 1번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데 내 토지 위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병이란 놈이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을 갖게 되니까 내가 얘한테 돈 빌린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1번 저당권 갖게 되니까 나한테는 불리하고 순위가 올라온 얘한테는 이익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번이 존속이 돼야지 2번이 1번으로 못 올라오니까. 따라서 이제 1번 저당권은 이 경우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 이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면서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스스로 저당권도 같이 갖죠. 이런 거를 우리는 소유자 저당 요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당권 제도는 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 저당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기초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의 저당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소유자 저당은 허용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혼동의 외로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뭐가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 저당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32번의 경우에 틀린 것은
유치물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채무자는 유치물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327조인데 이게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죠. 327조 맞잖아요. 내가 내 부동산이야 저당권 설정해 줄게 유치권 소멸시키고 내 노트북 필요하니까 노트북 좀 돌려다오 그런 이야기잖아. 그 다음 토지가 포락돼서 하천에 지금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멸실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근데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소리고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토지로 소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2번 판례는 맞고 3번의 경우는 승역지 소유자가 이거는 원래 지역권에서 나오는 건데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법 299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갑이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고 요 을지를 통행하고 있어요. 이게 승역지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승역지고 여기에 요역지고 요역지는 한필 전부 승역지는 한필 일부터 상관이 없고 여기에 을지고 그래서 이 승역지를 통행해서 지역권 설정 객체로 등께서 얘가 저 통행 지역권이나 지역권을 취득을 했어요.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여기에 승역지. 그러면 여기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작물 설치했으면 그걸 수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요 승역지 소유자 을이 공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나 수선 의무를 계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렇게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그런데 여기서 공작물 설치하고 그걸 수리하는 것이 얘한테는 귀찮더라 이런 경우는 요 승역지 소유자가 차라리 뭐 해버린 것이 편할 수도 있다는 거. 요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줘 버리자면 그거를 위기라 그래요. 위기라고 넘겨준다, 포기하고 넘겨준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여기에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하겠다는 지역권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넘어오겠죠. 그럼 보세요. 소유권하고 지역권이 동일하게 계속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역권자가 취득해 버렸으니까 무엇은 필요 없잖아요. 지역권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된다. 요 스토리야. 지역권에 나오는 거기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다는 의사표시 이런 거를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그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 승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역권자가 이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은 혼동에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멸했던 근저당 불화지나 그 뒷구리에 이제 잘못됐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이 을이 근저당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없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없다고 치고 그럼 이제 얘가 이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혼동으로 일단 근저당은 소멸이 돼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는. 근데 요 경우에 혼동 원인 여기서 이제 매매를 통해서 혼동이 일어났죠. 혼동의 원인 이 매매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 말. 그럼 보세요. 지금 원래 매수했으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래서 혼동으로 근저당이 소멸이 됐지만 혼동의 원인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다시 얘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종래 이 토지 위에 얘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도 다시 부활하는 거 이 경우는 외적으로 해. 따라서 혼동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제한물권은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서 191조 1항 단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죠. 우리 시험 여러 번 나온 이 주택에 대해서 을이 선순위로 임차권을 취득
대항력 다 갖췄고 여기 후순위로 병이 뭐 가지고 있고 저당권 가지고 있고 요 사례죠. 딱 보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요 판례 정도는 얘가 임차인이 매 소유권자들 혼동이 일어났다.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하면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오잖아. 이 경우는 제3자 말고 임차인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191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시켜서 임차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 판례고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모델은 판례가 5번이죠. 맨날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기초고. 마지막 문제가 33번인 경우야. 혼동으로 일어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단계 중 옳은 것을 묶인 것은 기억, X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일단 혼동으로 소멸이 될 것이고 물론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경우에 이제 니은번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지금 해놓은 거죠. 가부 토지 위에 을이 선순위 1번 저당권, 병이 후순위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순위 을 잘 봐야 돼요. 만약 이 경우에 우리 시험은 거꾸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후순위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후순위 2번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해요. 근데 니은번 지문은 선순위 1번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경우는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니까 니은번은 틀려있고 디귿번의 경우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은 목적인데 근데 벌써 스토리도 안 나오죠.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 경우는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의 지상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91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니을번도 똑같은 니은번, 니은 있죠? 니은번하고 똑같은 사례가 니을번이야. 요거는 이제 의료 지상권 위에 요 의료 지상권자 이렇게. 근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의료 지상권 위에 갑이 선순위로 1번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위에 병이 다시 그래서 후순위로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니을번 사례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은하고 니은은 똑같은 사례라고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1번 저당권자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소 혼동이 일어났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동일하게 기소 혼동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경우는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1번 저당권 소멸하면 2번이 또 1번은 올라오잖아. 따라 이 경우도 니은 두 번째 사례처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니은하고 니을인데 주로 시험 사례는 니은이 주로 많이 나오고 니은 또 말은 너나 뭐라 니은번하고 똑같은 거를. 따라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니은 빼고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과 관련해서 물권 8개가 크게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 본권은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안 들었는지 알아듣죠. 대신 이제 점유권은 핵심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지 말한 거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 요거를 점유라 그러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권이고 이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다. 그러면 얘는 이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점유권은 없고 대신 이제 소유권, 본권은 가지고 있고 대신 도둑놈은 이걸 훔쳤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없지만 이건 쳐다보지 말한 거죠. 현재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도둑놈에게. 그러면 왜 이런 도둑놈에게까지 점유권이 인정이 되느냐? 왜 인정이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법의 기초와 관련있죠. 자력구제를 금지시킴으로써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평화나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에서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여기 핵심 포인트니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야지 도덕놈에까지 점유권이 되는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점유보조와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정부라든가 가게 종업원 같은 사람이, 이 경우는 지시하는 자 점유주만이 점유권을 갖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고, 따라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이 침해될 때 인정이 되는, 자,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물권유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그 점유권이 침해될 때 인정이 되는 물권적 조건을 점유보호청구권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방 청구. 이처럼 점유권이 침해당하면은 물권유 조건, 점유보호 조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조건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무엇은 행사할 수 있고 자력구제는 행사할 수 있고,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그 거꾸로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니까, 갑이 토지를 을에게 임대 빌려주었다. 그러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여기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얘를 매개자로 해서 얘가 간접적으로 점유하겠다. 간접 점유자, 똑같이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한 토지를 A가 침탈 뺏어가면 얘도 이제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겠지만 간접 점유자 점유권도 같이 침해가 있으니까 얘도 점유물 반환 조건 똑같이 행사해요. 다만 이따 지문에 계속 나오지만 207조 2항에는 자기에게 직접 반할 거를 청구는 못하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고 청구를 하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에게 반할 걸 청구하면 되고, 그 대신 이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는 거꾸로 인정이 안 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옛날에 이제 여기 점유보호자하고 간접점유 이런 기초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기초를 물어보는 것은 거의 없고, 그래 간혹 물어보니까 기초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응용하는 것이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먼저 1번 문제에서 1번 지문에서 제3자를 점유 매개자에서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한 자가, 자, 시효취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시겠지만 시효취득 하려면 일정 기간 목적물 점유해야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간접 점유 경우도 간접 점유자가 시효취득한다, 그 이야기죠. 그건 맞죠? 알죠? 근데 이제 농지의 경우에 간접 점유로 점유를 해온 자가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뭐라고 놨느냐,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지금 농지법 혹시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원래 저 농지개혁법에 가면 그 농지개혁법이 페이지가 되고 그 중요 사항이 여러분 시험 과목에 농지법으로 흡수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 농지개혁법이면, 지금 농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두게 된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아픈 역사 때문에 농지는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민들이 경쟁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농민이 아닌 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냐? 간접 점유권은 시효취득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농민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농지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원칙은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를 소유 못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외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효취득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죠. 승계취득 아니에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 없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농민 아닌 자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 알겠나요? 원래 저 농지개혁법상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외가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효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의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점유보조자가 사실적 지배를 상실해도 점유주 점유가 상실되잖아. 이번엔 틀렸죠.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취득하면, 점유를 하게 되면 누가 점유권 취득하고 점유주가 점유권 취득하고, 점유 보조자가 점유 상실, 사실상의 지위 상태로 상실하면 점유주가 점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질문은 틀렸고, 건물은 생각해보세요. 토지 없이는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한다고 봐요? 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다. 그 건물은 공중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 토지를 점유해야지 건물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점유한 거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질문,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자라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했던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3번은 틀렸네요. 건물은 누가 점유하는 거요?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도 점유하는 걸 보는 거예요. 특히 저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정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인 이상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점유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악이라도 점유 보좌가 선이면 이는 선의 점유가 된다. 거기에 선이 점유냐 악이 점유자 하는 것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중시되는 판례인데, 을이 처예요. 남편 각각 시부모 함께 아무런 고는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독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병인데 병 소유, 주택, 부지 등등을 남편 갑, 시부모와 더불어서 처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하겠죠. 내 것 돌려다오. 요때 처를 상대로 해서도 명도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요 판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점유 보조자에서 요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점유 보조자에서 집중 물어보는 판례. 그거 하나만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거 5번에 나왔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항상 소유물 반환 청구 등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점유주를 상대로 해서. 따라 점유 보조자 인도 청구는 허용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건 묻는 것이 5번 판례예요. 이 경우에 처를 무엇으로 보게 되면, 점유 보조자로 보게 되면 처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처는 이 사건에서 남편하고 무슨 점유자로 봐요? 공동 점유자로 보고, 공동 점유자로 보니까 소유자 병은 처을을 상대로 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려있다 그 이야기예요. 점유보호에서 이 판례 하나만 분석을 줄 알면 돼. 그것도 못하겠냐 그 말이야. 쓸데없는 거 많이 기획을 해. 그건 빵점이고. 그 다음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도 점유보호 조건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점유권 없으니까.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 지분의 비율을 범인해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점유한 걸 봐야 되니까 타조다. 3번은 민법에 대한 기초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와 권리하거나 적법적인 미치지 않는다. 맞는데 그게 뒷구절 점유자와 권리하거나 적법 추정, 이 조문이 몇 조인가요? 외우기도 쉽다고 했어요. 200조죠.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거로 추정한다. 여기 200조요. 압축시키면 200조. 이 조문도 좀 외우고 다나 그랬잖아. 하도 물어보니까.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 조문이죠. 줄이면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200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법에 등기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고, 동사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법, 동사는 공시법이 뭐니까 점유니까 점유의 추정력이 생기고, 이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이 200조라니까요. 기억은 좀 나요? 나 가르쳐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 물권법 집중 가르쳐준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에?
그것도 어용경도 아니고 집중 가르쳐줬어. 자세하게. 200조잖아요. 요거는 이걸 묻는 거고. 여기가 토지인데 갑은 점유를 하고 있고 등기는 없고,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는 못하고 있고, 서로 소유자라고 분쟁이 생겼다. 갑은 점유자, 을은 등기 명인.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이 경우에 요거는 부동산이에요. 공시 방법은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이니까 등기 추정력이 생기니까 등기 명인 을의 소유자로 추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어봐.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추정력이 생기니까 몇 조가 적용이 안 된다.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에 200조가 적용이 되면은 누가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200조는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요 조문이니까 갑이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알아들어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이런 거는. 4번이 틀려있죠. 거꾸로 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와 점유와 관련해서는 점유자는 소유산을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더 나아가서 선의로, 더 나아가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 입증이 되면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이 다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 점유만 추정이 안 돼요. 점유자가 입증할 것은 나는 과실 없이 점유했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고, 5번은 208조라는 거 점유권의 기난소와 본권의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상 이거를 같이 사고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 소유자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본권으로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점유권도 가져요. 요거를 을이 뺏어갔다. 그럼 물권 두 개가 동시에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본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하고, 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하고, 이게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 이게 본권에 기인한 소,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 점유에 기인한 소. 양소는 서로 별개 독립의 소송이니까 영향을 안 미쳐요. 따라서 갑은 두 개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다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른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건 어디서 나왔나요? 또 그거하고 헷갈릴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회복으로 이행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온 거죠.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이 되면 진정명 회복으로 이행등기 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서로 별개 독립의 거야. 구별하겠어요? 좀 믿음을 줘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서울원 부분에서 점유권으로 집중 나오는 것은 자주점유, 타유점유죠. 이에 관한 판례들이 워낙에 시험 나오니까 그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3번부터 쭉 수록이 되었어요. 좀만 쉬었다 가죠.